나를 알아볼까? 떨리는 손으로 8년 만에 내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건 낯선 남자였습니다. 여보, 밖에 누구 오셨어? 그의 등 뒤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아내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모자를 푹 눌렀으며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누구야? 아내 곁에 선 어린아이가 그 낯선 남자를 아빠라 부르는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았네요. 차마 아내를 부르지 못하고 돌아선 남자는 어두운 골목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8년을 버티고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그가 돌아갈 자리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으니까요. 살아있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유령이 되어버린 남자. 그리고 죽은 남편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만 했던 아내. 도대체 지난 8년 동안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가슴 시린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태수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찢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온 채 태수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접고 또 접어 손때가 까맣게 밴 그 종이에는 8년 전 자신이 살던 집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절뚝이는 오른쪽 다리를 끌며 태수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찡그러졌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익숙한 담벼락이 보였어요. 8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골목이었죠. 태수가 걸음을 멈추고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문 색깔이 바뀌어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파란색으로 칠했던 대문이 짙은 갈색으로 새로 칠해져 있었죠. 담벼락 위로 자신이 심은 적 없는 화분 몇 개가 삐죽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태수가 갈라진 입술 사이로 아내의 이름을 내뱉었어요.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되뇌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의 손가락을 가져갔죠. 손끝이 버튼에 닿기 직전 태수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갈라진 손톱, 굳은 살이 덕지덕지 박힌 손바닥, 군데군데 상처 자국이 남은 손등. 나를 알아볼까? 태수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고 잠시 고요했어요. 안쪽에서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지연이 아니었어요.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자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태수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민준이 한쪽 팔로 문틀을 짚으며 물었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살던 집이다. 그런데 왜 이 남자가 내 집 문을 열고 서 있는 건지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멈춰버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안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수의 온몸이 굳었어요. 8년 만에 듣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왔죠. 볼이 조금 야윈 채 성숙해진 지연이 민준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태수와 지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연은 아무런 반응 없이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죠. 덥수룩한 수염 상처로 얼룩진 얼굴, 푹 눌러쓴 낡은 모자. 지연은 문 앞에 선 남자가 자신의 첫 남편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지연이 민준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 순간 지연의 다리 뒤에 숨어 있던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 누구야? 하준이 민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내 집에서, 내 아내 옆에서 모르는 아이가 모르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것도 따질 겨를이 없었죠. 다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태수가 황급히 모자챙을 끌어내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거칠고 탁한 목소리가 태수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태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지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만 태수는 이미 돌아선 뒤였죠.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골목을 향해 걸어가는 태수의 등 뒤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태수의 귀에 꽂혔어요. 들어가자, 하준아. 밥 먹자. 네, 엄마. 하준이 아빠한테 손잡아. 현관 턱 조심하고. 다정한 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이를 꽉 깨물었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무릎이 꺾이며 태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주먹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지만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어요. 8년이었습니다. 오직 지연을 다시 보겠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버틴 8년이었죠. 그 8년의 이유가 방금 닫힌 대문 안쪽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위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어요. 태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낡은 모자를 다시 눌렀었죠.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 돌아갈 집도 부를 이름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 유령. 태수가 불빛 하나 없는 골목 깊숙이 몸을 숨기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시장 뒷골목패가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어요. 찬바람이 찢어진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태수는 몸을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용직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죠. 신분증 있어요? 사무소 직원이 태수를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물었어요. 없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안 돼요. 나가봐요. 직원이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가 사무소 문을 나서며 뒷목을 짚었어요. 그 다음 사무소도 대답은 같았죠. 신분증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태수는 번화가 뒷골목 쓰레기통을 뒤지며 버려진 도시락 찌꺼기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극심한 굶주림에 눈앞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죠. 재래시장 입구까지 간신히 걸어온 태수가 국밥집 앞 평상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풀리며 태수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꺾였습니다. 어머, 이 사람 좀 봐. 국밥집 안에서 뛰어나온 할머니가 쓰러진 태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태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죠. 할머니가 태수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고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앉아봐요. 여기. 할머니가 태수를 구석자리에 앉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태수 앞에 놓였어요.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죠. 태수가 숟가락을 집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국물이 절반이나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태수의 맞은편에 걸터 앉아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어요.
남루한 행색, 군데군데 상처가 남은 얼굴, 굳게 담은 입.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태수의 등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갈 데는 있어요? 태수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네,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태수가 국밥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쯤 할머니가 가게 앞 평상을 걸레로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 어제 그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걸레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국밥 한 그릇을 퍼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가 태수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알아보고 황급히 일어나려 했죠. 앉아요. 할머니가 태수의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먹어요. 어제도 신세를 졌는데 이러시면 밥 먹는데 신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먹어요. 태수가 입술을 깨물다가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수의 맞은편 쓰레기통에 기대 앉아 팔짱을 꼈어요. 태수가 국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덕지덕지 박힌 손바닥, 갈라진 손톱. 할머니의 눈이 잠깐 멀어졌어요. 혹시 배 타본 적 있어요? 태수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네. 아니, 그 손이 그래서 우리 아들도 배를 탔거든. 할머니가 시선을 거두며 무릎을 툭 쳤어요. 탔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갈 데 있다고 했지? 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지?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쟁반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잠자리 줄 테니 허드렛 일이나 도우면서 지내요. 밥은 내가 챙길 테니까. 저는 신분증도 없는 사람입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내가 신분증 보고 밥 주나?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 거지. 할머니가 태수의 빈 그릇을 집어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두 주먹을 무릎 위에 꽉 쥐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내어준 뒷방에 누운 태수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따뜻한 방바닥이 등에 닿자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꽉 틀어막고 있던 기억이 둥 무너지듯 밀려왔습니다. 8년 전 겨울이었어요. 태수는 원양어선 갑판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출항 직전 지연이 부두까지 나와 태수의 손에 목도리를 감아주었죠. 바람 많이 분다는데 꼭 하고 다녀. 알았어. 한 달이면 돌아온다. 태수가 지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배에 올랐어요. 부두에서 손을 흔드는 지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갑판에 있던 태수를 누군가 뒤에서 세게 밀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빠진 태수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낯선 보트가 다가왔어요. 보트에 실린 태수는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의 허름한 건물 안이었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태수를 해외 노역장에 팔아넘긴 거였어요. 태수의 여권과 신분증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한국에서는 태수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황진호가 조작된 사고 서류를 들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어요. 태수는 노역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혀 다리를 다쳤어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일터에 끌려갔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의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지연의 얼굴이었어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부두에서 손을 흔들던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 하나가 태수를 살려놓았어요.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지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통보를 받은 지연은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지연은 태수가 탔던 배의 항로를 따라 해안 마을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촌 마을마다 태수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물었어요. 이 사람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답은 같았어요. 지연의 볼이 야위고 손이 거칠어지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남편을 찾아다니는 동안 빚이 쌓였고 어린 하주는 제대로 먹지 못해 자주 아팠죠. 그때 지연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민준이 부족한 하준의 병원비를 선뜻 내어주었어요. 지연이 사양하자 민준이 말했죠.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이가 아프면 안 되니까요. 민준은 그 뒤로도 아무 조건 없이 지연의 곁을 지켰어요. 병원비를 대고 이사를 도와주고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1년, 2년을 묵묵히 곁에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보내줘라. 하준이한테 아빠가 필요해. 언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준이도 잘 따르잖아. 지연은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준이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다. 지연이 하준의 이불을 끌어올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가 남긴 집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집에서 민준과 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뒷방 천장을 올려다보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이 3년을 찾아다녔다는 걸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문색이 바뀌어 있던 것, 자기가 심지 않은 화분이 올라와 있던 것, 그것들이 지나간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태수가 소매로 눈을 훔치고 몸을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 너머로 시장 골목의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바닥을 닦고 국밥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할머니가 배달통을 내밀며 말했죠. 시장 3구역 김 사장네하고 철물점 박 사장네 갖다 줘요. 태수가 배달통을 들고 시장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시장 외곽으로 돌아 나오던 그때 태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시장 외곽 골목 끝에 작은 백반집이 하나 있었어요. 간판에 가정식 백반이라고 적힌 그 가게 안에서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주방에서 불판을 뒤집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하준이 작은 의자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죠. 태수가 배달통을 든 채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구슬땀을 흘리며 반찬 그릇을 옮기던 지연이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태수는 그 웃는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태수는 매일 배달을 핑계로 그 전봇대 뒤에 섰습니다. 5분, 길어야 10분. 지연이 웃는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이 태수의 하루 중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수가 여느 때처럼 전봇대 뒤에 서 있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 승합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안내문이었습니다. 여기 다 밀고 새 상가 올린다고? 미쳤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안내문을 구겨 바닥에 내던졌죠. 태수가 바닥에 떨어진 안내문을 주워 펼쳤어요. 시행사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태수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황진호. 8년 전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고 해외 노역장으로 보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지만 태수는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죠. 안내문을 쥔 태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칠 뒤 황 사장의 용역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백반집 앞에 건축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다음 날에는 수도관이 끊겼죠. 이게 무슨 짓이야?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민준이 용역 앞에 가로막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구청에 얘기하세요. 우리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용역이 민준을 밀치며 지나갔어요. 민준이 구청을 찾아가 호소하고 맨몸으로 용역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고개를 돌렸고 용역들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나타났죠. 그날 밤이었어요. 단수 조치로 물이 끊긴 집에서 지연이 차가운 생수로 하준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차가운 물에 몸을 움츠리자 지연이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건너편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수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놈이 이제 저 사람들 인생까지 부수려 한다. 태수가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안내문을 다시 꺼내 황진호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빛이 채웠어요. 태수는 무작정 덤비지 않았어요. 국밥집 뒷방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며 8년 전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선원 시절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죠. 태수가 다음날 새벽 할머니가 잠든 사이 시장을 빠져나가 항구 쪽으로 향했어요. 부두 근처 선술집에서 태수는 옛 동료 만수를 찾아냈습니다. 만수가 낡은 테이블에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태수를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너 살아있었어?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태수가 만수의 맞은편에 앉으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만수야, 황진호 알지? 그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아나? 만수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인간 이름 바꾸고 재개발 사업한다. 시장 쪽에서 큰 소리 치고 다니더라. 그놈이 옛날 장부를 따로 보관하는 버릇 있었잖아. 그거 어디 있는지 아나? 만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장부까지는 모르지. 근데 재개발 사무소가 시장 뒤편 4층 건물이야. 거기서 매일 밤 불이 켜져 있더라.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만수의 어깨를 한번 짚었어요. 고맙다. 나 살아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야, 태수야. 그 인간 건드리면 큰일 나. 태수는 대답 없이 선술집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낮에는 국밥집 배달을 다니고 밤에는 재개발 사무소 건물 주변을 돌았어요.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 뒷문 잠금 장치의 종류, 4층 사무실 불이 꺼지는 시각까지 사흘에 걸쳐 꼼꼼히 살폈죠. 사흘째 되던 저녁, 태수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지연의 백반집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식당 유리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내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지연이 빨간 딱지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일 구청에 다시 가볼게.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으면 벌써 됐지. 우리가 뭘 해도 안 통하잖아. 지연이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죠.
하준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올려다보았어요.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지연이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태수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빛이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었어요. 태수가 재개발 사무소 뒷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부 작업복을 구해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뒷문 앞에 섰죠. 경비 교대 시간에 맞춰 태수가 뒷문 잠금 장치를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비상계단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간 태수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면 한쪽에 작은 금고가 박혀 있었죠. 태수가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선원 시절 황진호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숫자 4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장부 2권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장부를 펼쳤죠. 8년 전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고 처리 완료, 보상금 수령이라는 글자 옆에 황진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뒤쪽 페이지에는 공무원들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태수가 장부와 서류를 품 안에 쑤셔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래층에서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올라왔어요. 술에 취한 경비수와 2명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죠. 태수가 몸을 돌려 반대편 복도로 뛰었어요. 절뚝이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문을 밀치고 빠져나가려는 순간 발이 턱에 걸려 태수의 몸이 앞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계단 난간에 어깨와 옆구리를 부딪히며 3칸을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팔꿈치가 갈라졌지만 태수는 품 안의 장부를 2팔로 꽉 감싼 채 일어섰어요. 뒤에서 거기 누구야 하는 고함이 들렸죠. 태수가 이를 악물고 비상구 문을 밀치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2번 꺾어 뛰고 담벼락 틈새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추격하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태수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태수가 담벼락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에 상처가 난 채로 절뚝거리며 관할 경찰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경찰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간 태수가 창문 하나하나를 살폈어요. 불이 켜진 창문 안쪽에 강력반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죠. 태수가 품에서 장부와 서류를 꺼내 봉투에 담고 창문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몸을 돌렸어요. 경찰서 외벽에 달린 CCTV 렌즈가 태수의 절뚝이는 뒷모습을 조용히 담고 있었지만 태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경찰차 4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강력반 5 형사가 부하 형사들을 이끌고 재개발 사무소로 들이닥쳤죠. 황 사장이 지연의 식당 앞에서 용역들을 지휘하며 철거를 강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황진호 씨 불법 로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5 형사가 영장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황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용역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황 사장의 2 손에 수갑이 채워졌죠. 지연이 식당 문 앞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민준이 지연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지연아. 누가 이렇게 해준 거야? 대체 누가? 지연이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목 놓아 울었죠. 민준이 지연의 등을 토닥이며 시장 쪽을 둘러보았지만 그들을 도와준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시각 오 형사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장부를 꺼내 살피던 오 형사가 모니터를 켜고 지난밤 외부 CCTV 영상을 돌렸어요. 화면 속에 절뚝이는 남자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죠. 모자를 푹 눌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형사가 화면을 멈추고 턱을 괴며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한편 국밥집 뒷골목에서 할머니가 처마 밑에 쓰러져 있는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태수를 뒷방으로 끌어다 눕히고 상처에 약을 바르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대체 이 밤에 어딜 다녀온 거야? 이 모양이 뭐야? 태수가 눈을 반쯤 뜨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불을 끌어올려 태수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죠. 태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지연의 식당 앞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수갑이 채워지던 황 사장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태수의 입가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날 밤부터 태수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지연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용역들이 부수고 간 식당 외벽에 금이 간 타일을 떼어내고 새 타일을 붙였어요. 끊어진 수도관을 이어 붙이고 쓰러진 간판을 바로 세웠죠. 모든 작업은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에만 이루어졌습니다. 태수는 날이 밝기 전에 흔적을 지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식당에 도착한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젯밤까지 금이 가 있던 외벽 타일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간판도 반듯하게 서 있었죠. 여보, 또 누가 고쳐놨어. 수도도 나와. 지연이 수도꼭지를 틀어보며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이 팔짱을 낀 채 외벽을 살피며 입을 벌렸습니다. 타일까지 바꿨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거. 혹시 옆가게 김 사장님이 해준 거 아닐까? 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 새로 붙인 타일 위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줄을 맞춰 붙인 타일이었죠. 지연이 손끝으로 타일 사이 매질을 쓸어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지연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태수는 식당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축 폐기물 더미를 치우는 일이었죠. 콘크리트 덩어리와 부러진 철근을 하나씩 들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에 힘을 줄 때마다 이가 저절로 악물렸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리어카에 마지막 콘크리트 덩어리를 싣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어둠 속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태수가 몸을 굳혔습니다. 식당 옆 골목에 쪼그려 앉아있던 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뛰쳐나왔죠. 민준이 태수의 팔목을 거세게 낚아챘어요. 잡았다. 매일 밤 이 짓 한 게 당신이지. 태수가 팔목을 뿌리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낡은 모자챙이 얼굴을 완전히 가렸어요. 태수가 몸을 돌려 골목 쪽으로 내달렸죠. 민준이 뒤따라 뛰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도망가지 마요. 태수의 절뚝이는 다리가 빗물에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졌어요. 진흙탕에 무릎부터 처박히며 태수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그래도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모자챙을 움켜쥐고 얼굴을 바닥 쪽으로 파묻었죠. 민준이 태수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진흙탕에 웅크린 태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찢어진 작업복, 구분 등 진흙 투성이가 된 손. 민준의 입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었어요? 매일 밤 식당을 고쳐준 사람이.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황 사장 잡히게 한 것도 그 증거를 경찰에 넣은 것도 당신이었어요? 태수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빗물에 젖은 바지 무릎을 꿇었어요. 진흙탕 위에 두 무릎을 대고 앉은 민준이 태수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가족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이마가 지늘게 닿도록 절을 올렸죠. 빗소리만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턱 끝에서 떨어졌죠. 태수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진흙투성이 무릎을 털지도 않은 채 골목 쪽으로 걸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태수의 등은 이미 빗줄기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민준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어요.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태수가 배달통을 들고 시장을 돌다가 지연의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식당 유리문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는 사라져 있었고 안쪽에는 손님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지연이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 주방에서 국을 퍼담으며 하준에게 뭐라고 말했고 하준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가 전봇대에 등을 기대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태수가 배달통을 다시 들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그래, 이러면 됐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태수는 국밥집 할머니의 든든한 일꾼으로 자리를 잡았죠. 새벽이면 가게 바닥을 닦고 국밥 재료를 손질했고 낮에는 배달통을 들고 시장을 누볐습니다. 틈틈이 인근 병원의 분리수거 일감도 맡아 소소한 품삯을 벌었어요. 태수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태수의 습관이 되었어요. 멀리서 지연의 식당에 손님이 들어차는 모습을 확인하고 하준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이 태수의 유일한 낙이었죠.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태수가 무거운 짐을 리어카에 싣고 골목을 지나는데 앞쪽에서 하준이 혼자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공이 골목 반대편으로 굴러갔고 하준이 공을 쫓아 뛰어갔죠. 바로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자전거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꺾어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몸을 날렸어요. 하준의 허리를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자전거가 태수의 등을 스치고 지나갔죠. 태수의 팔꿈치가 바닥에 쓸리며 피가 배었지만 하준은 태수의 품 안에서 멀쩡했어요. 하준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태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다 사탕 하나를 꺼내 하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친 데 없지? 하준이 코를 훌쩍이며 사탕을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가 숨을 멈췄어요. 지연을 쏙 빼닮은 맑은 눈망울이 태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저며오는 느낌에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 손이 다쳤어. 하준이 태수에 쓸린 팔꿈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괜찮아. 아저씨는 안 아파. 태수가 하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하준아. 식당 쪽에서 지연이 뛰어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숨을 헐떡이며 하준을 끌어안았죠.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 이 아저씨가 나 구해줬어. 사탕도 줬어. 지연이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지연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태수는 눈이 마주칠까봐 모자챙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대답 없이 몸을 돌려 리어카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지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태수의 굽은 뒷모습을 지연이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지연의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걸음걸이를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죠. 지연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날 밤 하준을 재우고 나온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은 민준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 민준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느낌?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오늘 하준이 구해준 아저씨도 그렇고 비 오던 밤에 당신이 얘기해준 은인도 그렇고 자꾸 절뚝이는 뒷모습이 겹쳐. 지연이 두 손을 깍지 끼며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미친 건가?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근데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지연이 민준의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지연이 창밖을 보며 이사 가자는 말 못하는 거 알지? 이 집은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그래, 이해에 민준이 지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지연의 백반집은 입소문을 타며 점심시간이면 문 앞에 줄이 섰습니다. 민준이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지연이 쟁반을 나르고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구석 자리에 앉아 숙제를 하는 풍경이 매일 반복되었죠. 국밥집에서도 태수의 일상은 평온했어요. 할머니가 아침마다 태수의 밥상에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또 계란 얹어주시네요. 태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네가 안 먹으면 누가 먹어. 어서 먹어. 할머니가 태수의 밥그릇에 김치를 더 얹으며 잔소리를 했죠. 태수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숙여 밥을 떠먹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수는 늘 같은 전봇대 앞에 섰어요. 멀리서 하준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하준이 친구와 장난치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태수가 배달통 끈을 고쳐 매며 중얼거렸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라. 가을이 왔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던 어느 오후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하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코피를 쏟았습니다. 빨간 피가 하준의 입술과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하준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비틀거렸죠. 지연이 쟁반을 내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하준아, 하준아. 고개 숙이지 마. 위로 들어. 지연이 행주로 하준의 코를 막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행주의 피가 금세 스며들었죠. 여보, 빨리 와봐. 민준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하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민준이 하준을 안아들고 식당을 뛰쳐나갔어요. 지연이 뒤따라 뛰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태수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어요. 민준의 품에 안긴 하준의 축 늘어진 팔이 눈에 들어왔죠. 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지연과 민준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지만 민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민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네, 아이 아버지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지만 혈액 수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급성 소아 백혈병 의심 소견이에요.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를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하준이가 왜?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민준이 지연의 어깨를 붙잡으며 의사를 바라보았어요. 치료할 수 있습니까? 뼛속에 건강한 세포를 이식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일치하는 분이 있는지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민준이 두말 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저부터 검사해 주십시오. 지연도 일어나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같이 해주세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진료실에서 부부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건강 상태가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요.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지연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가족이라도.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일치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아이의 친아버지 쪽 가족이? 지연의 입이 멈췄어요. 친아버지.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과 지연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보, 하준이 친아버지는? 지연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죠. 태수 씨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8년 전에.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시각 태수는 병원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빈 박스를 쌓고 있는데 복지사 미라가 통화를 하며 지나갔어요. 네, 5층 소아병동 하준이요. 이식이 급한데 가족 중에 일치하는 사람이 없대요. 친아버지는 사망 처리됐고 태수의 손에서 박스가 떨어졌습니다. 하준, 소아병동, 친아버지 사망 처리. 태수가 벽에 한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던 미라가 태수를 발견했죠. 어머, 놀랐잖아요. 분리수거 아저씨, 괜찮아요? 저기 방금 전화로 말씀하신 5층 소아병동 아이 성이 뭡니까? 미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요? 그냥 혹시 아는 아이일 수도 있어서요. 이하준이요. 8살 남자아이. 태수의 두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미라가 태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미라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태수가 미라의 앞에 섰어요. 두 주먹을 꽉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신분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아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라가 눈을 크게 떴죠. 네, 그게 무슨 남의 자식인 거 압니다. 그래도 혹시 나라도 맞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지하 분리수거장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라가 입술을 깨물며 한참 태수를 내려다보았어요. 남루한 작업복, 굳은 살이 박힌 손, 절뚝이는 다리. 신분증도 없는 이 사람이 남의 아이를 살리겠다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저씨. 미라가 태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약속은 못하지만 알아는 볼게요. 태수가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태수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 뒤 미라가 태수를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행여 환자 임시 코드로 검사를 넣었어요.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요.
태수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태수가 병원 뒤편 벤치에서 미라를 기다렸죠. 미라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는데 미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결과가 나왔어요. 태수가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맞습니까? 미라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0% 일치해요. 태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보통 남한테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 담당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저씨, 혹시... 미라가 말을 멈췄죠. 태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설명도 없이 태수가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미라가 태수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태수의 어깨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아이 친아버지 맞으시죠? 태수가 손가락 사이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앞만 바라보다가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8년 전에 내가 사라진 날 그 아이 엄마가 임신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 아이 엄마도 몰랐을 거예요. 태수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을 내려다보았죠. 남의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남자 아빠라고 부르는 거 보고 그런 줄만 알았어요. 미라가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식 동의서에 기증자 신원 확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저씨는 지금 신분증이 없죠. 태수가 미라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병원 윤리심의에서 신원이 확인 안 되는 사람의 기증을 허가하지 않아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정식 신원 확인이 되면 방법이 있어요. 아저씨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만 있으면. 태수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미라가 뒤에서 불렀지만 태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뒷방에서 태수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누워 있었어요. 하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탕을 받아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던 아이. 지연을 쏙 빼닮은 맑은 눈망울. 내 핏줄이었다. 태수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어요.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그 아이가 죽는다. 태수가 낡은 모자를 집어들고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관할 경찰서 앞에 서 있었어요. 정문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강력반 5형사를 찾았죠. 면회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접수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황진호 사건 증거물을 넣은 사람이라고 전해주십시오. 접수 경찰이 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강력반 사무실 문이 열리고 5형사가 나왔어요. 5형사가 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죠. 절뚝이는 다리, 구분 등, 낡은 모자. 들어와요. 5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안으로 태수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태수가 5형사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5형사가 팔짱을 끼고 태수를 바라보았죠. 황진호 증거물, 그거 당신이 넣은 거요? 네. 그때 CCTV에 찍힌 사람도 당신이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태수가 낡은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덥수룩한 수염 아래로 광대뼈가 깊게 패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수? 8년 전 사망 처리된 강태수입니다. 5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사망 처리됐다고? 황진호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저를 해외로 강제 송출했습니다.
사고를 조작해서 제가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8년 동안 노역장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오 형사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턱을 괴었죠. 그래서 증거물을 넣은 거요? 복수? 복수가 아닙니다. 황진호가 제 아내의 식당을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아내, 당신 사망 처리됐으면 아내는 재혼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오 형사가 한참 태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수가 두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며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제가 여기 온 건 제 사정을 풀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요? 제 아내가 키우는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가 없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를 해보니 제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이식을 못합니다. 오 형사가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아이가 당신 친자식이요? 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내가 사라진 날 아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을 열었어요. 지문 채취 키트를 꺼내 태수 앞에 놓았죠. 손 내밀어 봐요. 태수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오 형사가 태수의 10손가락 지문을 하나하나 찍었어요. 컴퓨터에 지문을 입력하고 조회를 돌렸습니다. 모니터에 결과가 떴죠. 강태수 사망 처리, 지문 일치율 100%. 오 형사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CCTV에 찍힌 그 사람이 당신이었군. 태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형사가 의자에 다시 앉으며 두 손을 깍지 꼈어요. 긴급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서장님 직인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소.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태수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사님. 저는 잡혀가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만 살게 해주십시오. 오 형사가 태수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꿇지 마시오. 내가 서장님한테 직접 가보겠소. 오 형사가 서류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태수가 빈 사무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오 형사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죠. 서장 직인이 찍힌 긴급 신원 확인 증명서였습니다. 갑시다. 내가 직접 병원에 가겠소.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 형사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아이가 건강해진 다음에 하시오. 오 형사가 태수의 등을 한번 두드리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병원 5층 소아병동 앞이었어요. 오 형사가 담당 의사에게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미라가 옆에서 기증자 적합성 검사 결과지를 함께 내밀었죠. 의사가 두 서류를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식 진행하겠습니다. 기증자분 수술 전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지연과 민준이 뛰어왔어요. 선생님,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게 정말입니까? 지연이 의사의 앞에 서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곧 이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연이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됐어. 하준이 살 수 있어. 민준이 지연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가 해주시는 건지 꼭 인사드려야 해. 익명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의사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지연이 민준의 품에서 얼굴을 들며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수술복을 입은 채 간호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지연의 눈에 잠깐 스쳤지만
지연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남자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수술 준비실이었어요. 태수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연결하며 말했죠. 긴장되시죠? 아닙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서 뛰고 있었죠.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내 뼛속으로 저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태수의 온몸을 떨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복도였어요. 이동 침대에 실린 태수가 마스크 위로 눈만 내놓은 채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무균실로 이동 중이던 하준의 침대가 다가왔어요. 두 침대가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돌려 옆 침대의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낯익었습니다. 하준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아, 사탕 아저씨다. 하준이 이불 밖으로 작은 손을 내밀며 흔들었어요. 태수가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죠. 태수가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어 하준의 앙상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저씨, 나 아파서 여기 왔어. 알아. 금방 나을 거야. 태수가 하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태수는 웃었어요. 마스크 안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미소였죠. 아저씨도 아파? 아니, 아저씨는 안 아파. 하준이 빨리 낫게 도와주러 온 거야. 간호사가 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준의 손이 태수의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태수가 멀어지는 하준의 침대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꼭 살려주겠다. 내 전부를 내어줘서라도. 수술실 문이 열렸고 태수의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어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연과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식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연이 두 손을 모아 입에 가져다 대며 눈을 감았죠. 민준이 지연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기증해 주신 분은 어떻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증자분은 지금 회복실에 계십니다. 다만 의사가 말을 멈추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기증자분의 몸 상태가 원래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됐지만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분께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면회가 됩니까? 본인이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하준이부터 보러 가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둘은 소아병동으로 향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준의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뺨에 연분홍빛이 돌고 눈에 힘이 들어왔죠. 지연이 하준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준이 많이 좋아졌네. 엄마, 나 배고파. 하준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죠.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민준이 병실 밖 복도에서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준이가 밥 달라고 했어. 지연이 두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지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된 거야. 민준이 지연을 하준에게 보내고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증자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며칠째 가시지 않았어요. 간호사 데스크를 지나 담당 의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기증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의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하고 올게요.
의사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무심코 시선이 의사의 책상 위로 향했죠.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클립으로 고정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긴급 신원 확인 증명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리려다 멈췄습니다. 증명서 한가운데 적힌 이름 석자가 시야에 박혔어요. 강태수? 민준의 손이 의자 팔걸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태수? 그 이름 옆에 작은 사진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어요. 8년 전 찍은 듯한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수염도 없고 상처도 없는 깨끗한 얼굴. 그러나 눈매가 같았어요. 비 오는 밤 진흙탕에 웅크리고 있던 그 남자의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당을 고쳐준 사람, 황 사장을 잡아넣은 사람, 빗속에서 자기가 큰 절을 올렸던 사람, 하준을 자전거에서 구해준 사람, 그리고 하준에게 뼛속을 내어준 사람, 전부 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의 죽은 첫 남편 강태수.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의사가 돌아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민준을 보고 놀라며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증명서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기증자입니까? 의사가 증명서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 유지를 약속받은 사항이지만 이미 보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기증자 맞습니다. 민준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벽에 한 손을 짚었어요. 이 사람은 제 아내의 첫 남편입니다. 8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복실인데 상태가. 민준이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달려 회복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에게 기증자 병실을 물었죠. 사무실인데 면회가. 민준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거쳐져 있었고 수액줄이 빠진 채 바닥에 늘어져 있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준이가 건강해져서 참 다행입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 찾지 말아 주십시오. 민준의 손에서 종이가 바르르 떨렸어요. 비틀거리는 몸으로 병원을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이 몸 상태로 혼자서. 민준이 이를 악물며 종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병실을 나섰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준이 잠든 병실 밖 복도 벤치에서 민준이 지연의 두 손을 잡았어요. 지연이 민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연아, 할 말이 있어. 민준이 지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하준이 살려준 기증자가 누군지 알아냈어. 지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군데? 민준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뱉었어요. 태수 씨야. 지연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강태수? 당신 첫 남편. 살아있었어. 지연이 민준의 손을 놓았어요. 두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는 8년 전에 죽었잖아. 죽지 않았어. 황진호한테 당해서 해외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대. 민준이 주머니에서 태수가 남긴 종이를 꺼내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펼쳤어요. 하준이가 건강해져서 참 다행입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 찾지 말아 주십시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도 고쳐줬어. 황 사장 잡아넣은 것도, 하준이를 자전거에서 구한 것도,
전부 태수 씨였어. 지연이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때 그 느낌이, 지연의 목소리가 잘게 부서졌죠. 절뚝이는 뒷모습, 묘한 기시감,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던 그 느낌이, 지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였어요. 전부 이 사람이었어. 지연이 벤치에서 미끄러져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꼭 누른 채 목 놓아 울었어요. 민준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찾아야 해. 지금 당장. 나도 같은 생각이야.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민준은 오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 형사가 전국 경찰 네트워크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국밥집 할머니에게도 연락이 갔죠. 할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 어디로 간 거야? 할머니가 시장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지만 태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절뚝이는 남자가 빈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민준과 지연이 차를 몰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도 뒷좌석에 탔어요. 4시간을 달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죠. 마을 이장이 가리킨 곳은 해안가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지붕 기와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민준이 삐걱거리는 문을 밀었어요. 방 안에 태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벽을 보며 웅크려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할머니가 민준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한마디 없이 또 사라졌어?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죠. 흐릿한 시야에 할머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민준이 서 있었고 민준의 옆에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서 있었습니다.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바보야, 그 말을 누가 들어?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꼭 움켜쥐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연이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염 아래 광대뼈, 깊게 패인 눈두덩, 그리고 그 눈. 지연의 무릎이 꺾이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태수야. 지연의 입에서 8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어가듯 태수에게 다가간 지연이 태수의 어깨를 부둥켜 안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감당했어? 태수가 지연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어요. 돌아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우리 식당을 고쳐? 죽은 사람이 하준이 목숨을 살려? 태수가 고개를 돌리며 벽을 바라보았죠. 너한테는 민준 씨가 있잖아. 하준이한테도 아빠가 있고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지연이 태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돌려 자기 쪽을 보게 했어요. 끼어드는 게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었어. 태수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태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님, 이제 저희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십시오. 태수가 민준의 굽힌 등을 내려다보았어요. 민준 씨, 일어나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민준이 태수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어요.
할머니가 미리 와서 방 하나를 치워놓고 이불을 깔아두었죠. 태수가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등이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살이 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국을 끓여 태수의 방에 가져다 주었고 태수는 국그릇을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일주일째부터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보름째부터 골목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했어요. 절뚝이는 다리는 여전했지만 등이 전보다 펴져 있었죠. 하준이 학교 끝나면 태수의 방에 들러 숙제를 했어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풀어? 어디 보자.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태수가 하준의 공책을 들여다보며 연필로 풀이를 적어주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쓰다가 태수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돼? 태수의 연필이 멈췄습니다. 하준의 맑은 눈이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수가 하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할머니랑 갈 데가 있어. 어디? 바다 있는데. 다음에 엄마 아빠랑 놀러와. 약속이야? 약속? 그날 밤이었어요. 하준이 돌아가고 빈 방에 혼자 앉은 태수가 아이가 쓰다 남긴 공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에 아이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큰 사람 둘, 작은 사람 하나, 그리고 옆에 모자를 쓴 사람 하나. 그 밑에 하준이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사탕 아저씨. 태수가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으로 모자 쓴 사람의 그림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져 공책 위에 번졌어요. 태수가 소매로 눈을 훔치고 공책을 조심스럽게 접어 배낭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태수가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 놓았어요. 배낭 하나를 메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큼직한 보따리를 들고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 왜 여기? 네가 오늘 떠날 줄 알았다. 할머니가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달 동안 봤어. 밥 먹을 때마다 눈이 그래. 떠날 사람 눈이야. 태수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보내면 또 쓰러져. 나도 간다. 할머니, 저 때문에. 잔소리 말고. 내 아들 혼자 보낼 줄 알아? 할머니가 보따리를 고쳐들며 대문 쪽으로 먼저 걸었어요. 태수가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다가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서는데 현관불이 켜졌어요.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수의 배낭을 보자마자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가? 태수가 돌아서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야 해.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태수가 지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떠올리던 얼굴이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있었죠.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하준이한테 아빠가 2명이면 그 어린 마음이 헷갈려. 민준 씨가 아빠로 살아온 8년을 내가 흔들면 안 돼. 태수야, 너 행복한 거, 하준이 건강한 거. 그거면 나는 됐어. 태수가 엄지손가락으로 지연의 볼 위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이야. 지연이 입술을 깨물며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놓지 못하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펴서 놓았어요. 태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고향 쪽에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 있대. 거기서 작은 국밥집 하나 차리려고. 태수가 걸어가며 등 뒤로 말했어요.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대문을 나서다가 한번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할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태수가 걸었어요. 할머니가 태수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울어도 돼. 아무도 안 봐. 할머니가 앞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태수가 소매로 눈을 훔치며 입을 열었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또 그 소리야. 가는 길에 김밥이나 사 먹자. 태수가 소리 없이 웃었어요. 굽어있던 허리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태수와 할머니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봄빛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8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돌아왔지만 아내의 평안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숨기고 친아들을 살리기 위해 뼛속까지 내어준 태수의 굽은 뒷모습이 눈에 밟히네요. 마음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려울 만큼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결말이었습니다. 비록 부부의 인연은 끝났지만 원망 대신 깊은 예의로 서로를 챙기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세 사람의 모습이 참 눈물겹도록 아름답지 않나요? 남모를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라지요. 오늘 태수가 보여준 묵묵한 사랑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도 작은 위로와 온기로 닿았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는 따뜻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더 가슴을 울리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